충원 합격을 하면 정시 원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묻지마식 상향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신 5등급, 6등급인데 서울대학교 쓰고 정말 그랬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충원 합격자가 정시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정시 모집 인원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 어떻게든 수시에서 합격을 해야 되겠다. 정시까지 가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상향 지원을 꺼린다는 겁니다. 물론 소신이 있어서 나는 무슨 대학, 무슨 과에 반드시 가고 싶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정 지원이나 안정 지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은 오히려 적정 지원이나 또는 안정 지원을 통해서 작년보다 경쟁률이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비인기 학과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전공이나 그러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작년보다 경쟁률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과가 무슨 과냐면요. 문과는 경영학과 경제학고요. 그리고 이과는 의예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들의 경쟁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대는 경쟁률이 지금 해마다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학, 문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인데 약간 좀 변수가 있는 게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는 경영학과 경쟁률이 좀 떨어집니다. 작년에 실제로 경영학과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성균관대나 중앙대나 한양대나 이런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밑에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경쟁률이 30대 1, 40대 1 엄청나게 솟아올랐습니다. 학생들이 경영학과는 무조건 커트라인이 높고 그리고 경쟁률이 셀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좀 한 단계나 낮춰서 성균관대 또는 한양대 경영학과, 서강대 경영학과 지원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 그 밑에 대학들의 경영학과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대학별로 실시간으로 그 원서 접수 경쟁률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쟁률은 사실 믿을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논술 경쟁률이 100대 1, 80대 1 이렇게 갔었는데 실제로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하는 학생들만 나중에 추려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8대 1, 9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하지 못해서 논술 전형에서 떨어지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고 이런 학생들은 사실 경쟁률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할 때 70대 1이다, 80대 1이다, 90대 1이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게 나와도 이런 거 너무 연연해 하게 못 되는 게 어차피 이 중에는 허수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시 지원에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허수 지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라는 것 자체는 물론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전형인 경우에는 그리고 자기가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할 만한 자신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률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시 모집 지원식 유의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지원 6회 제한. 아까 경쟁률 말씀을 드릴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6회 제한이라는 것이 경쟁률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는 경쟁률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다소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대학에서 입학처에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에 대해서, 선호하는 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쟁률이 상승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6회 제한이라는 것은 원서 접수를 할 때 진학사라든가 또는 UA에서 원서 접수를,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원서 작성을 하고 나중에 결제를 해야 됩니다. 결제까지 끝나야 접수료, 원서료를 접수를까지 해야 접수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서 비용을 접수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6개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개 이후에 접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원서 접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협에서, 대교협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몇 개의 대학에 지원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고 지원 횟수를 조회 가능하니까 대교협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혹시라도 지원 횟수를 초과해서 지원하시는 경우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몇몇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각 전형 간에 또는 수시 1차, 2차 간에 복수 지원을 거의 대부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넣고 논술 전형도 넣고 1차에도 넣고 2차에도 넣고 같은 대학을 여러 번 지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몇 대학에서는 제한을 두는 대학이 있습니다. 먼저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1차, 수시 1차에서 논술 전형과 적성고사를 중복 지원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과 적성 둘 다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논술만 쓰던가 아니면 적성을 쓰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 KU 자기추천, 전공 접학 전형, 그리고 기획 균등 전형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중에서 이 중에 한 가지만, 하나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 여러 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기대학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한 가지 전형에만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수시 3차 모집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차시별로 한 번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차에 한 번, 2차에 한 번, 3차에 한 번 지원 가능하고, 모두 지원했을 경우 총 3회 지원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명지대학교는 크리스찬 리더, 나라사랑, 어학우수자 특별 전형 중에서 한 가지만 지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는 입학사정관 전형 중에서 마찬가지로 한 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학교는 각각의 전형을 모두 쓸 수 있는 대학이 있고, 또 경희대처럼 한 가지 전형에만, 한 가지 유형으로만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회 제한하고 수시 모집에서 6회 제한하고 관련이 없이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들,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교. 사관학교들은 지금 원서 접수가 끝났죠. 1차 시험 지금 실시 1차 시험 중인데, 그 사관학교에 합격을 하더라도 사관학교에 합격을 한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에서 6번 지원 가능합니다. 사관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수시 지원도 물론 가능합니다. 어떤 학부모님들께서 포항공대나 유니스트를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포항공대나 유니스트는 6회 지원에 제한에 해당이 됩니다. 6번 안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대학교가 딱 2군데가 이제 남았는데요. 청운대학교, 호원대학교 두 군데도 6회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라던가 또는 전문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수시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수시 합격 시 정시 지원 금지.
수시를 합격을 하면 정시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대학교 수시에 지원을 했는데 수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정시에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대학 마찬가지고 교육대학, 교대, 인천교대, 서울교대 마찬가지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작년까지는 충원 합격자도 정시에서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원 합격자도 정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시에서의 그 경쟁률이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인기 학교인 경우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인 경우에 경쟁률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아무래도 정시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시에서의 그 수능 최저 등급까지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대학교 지원을 하면 수시 모집에서 지원을 하면 뭐 논술 준비도 해야 되고 입학사정관제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는 것이 8월, 9월, 10월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수시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점이면 합격이다 또는 뭐 몇 점이면 불합격이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수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등급까지 고려한다면 수능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이요 수능 최저 등급을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6월 모의평가에서 2등급 하나 나오고 3등급 2개가 나왔습니다. 원수에 2등급 하나 나오고 3등급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요 논술 준비를 합니다. 2등급 2개를 수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조금 더 공부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논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아이들 대부분이 실제로 수능을 보면 오히려 모의고사보다 수능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수능 보고 나면 그 매스컴에서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재수생 강세. 올해도 역시 재수생 강세. 재수생들이 거의 수능 잘 봤다. 이렇게 매스컴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재학생들이 재수생들보다 수능을 못 보는 이유가 물론 재수생들은 1년 더 공부하니까 2년 더 공부하니까 그만큼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수능이 아무래도 좀 재학생들보다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재학생들은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 가면요 아이들이 1교시 언어형을 보면서 부들부들 떱니다. 수능 감독을 하면 정말로 그 긴장감에 아이들이 한 문제라도 실수하거나 놓치면 그러면 요즘 말하는 그 뭐죠? 멘탈 붕괴? 그게 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고 그리고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능 보러 가서 그 날에 수능 보는 날에 어떤 부담감, 중압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능 대비해서 정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학생들이 늘 갖고 수능까지 끝까지 가야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시 모집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2부, 3부 순서에서 논술 전형과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 동서고등학교 신학부 주종호였습니다. 네, 주종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2013학년도 입시에 대한 건 결과적으로 이제 불러봤고요.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 대한 거에서 포인트를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싶다든가 입학사정관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말씀드려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자, PPT를 좀 넘겨주시고요. 네, 요즘 입시 설명회 하는 데 있어서 아이콘입니다. 김영일 교육 컨설팅에서 소장님을 맡으신 조미정 소장님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입학사정관 전략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해서 설명해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스타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영일 교육연구소의 소장 조미정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모님들 대답 안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애들 성적 오르신 거 모르시죠? 네, 우리 일부에서 선생님께서 아마 그 입시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부분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하기 전에 고3 학부모님 손 좀 들어보실까요? 역시 많으실까요? 고1, 2.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설명회 위주가 주로 고3 담당, 왜냐면 입시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아직 1, 2학년 학부모님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표정들이 조금 밝으신 것 같고, 우리 고3 학부모님들은 아마 지금 이제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강의를 들으시고요. 우리 아이가 과연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되느냐, 여건이 되느냐 이런 측면보다는 전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전형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꼭 우리 아이가 그 전형으로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시절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구나.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좀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일단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실제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이 어떤 부분을 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체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물론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인데 학생부는 이제 학생들이 3년간 해왔던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시는 거고 실제로 원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 강의 시간에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즉 대학은 또는 입학사정관들은 똘똘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해요. 똘똘한 학생. 그러면 이제 대학 입장에서 과연 어떤 학생이 똘똘한 학생이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똘똘한 학생의 기준이 뭘까? 학생부가 잘 준비된 학생. 즉 이 속에는 교과 성적도 있을 거고요. 비교과 준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똘똘한 학생이야.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교과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똘똘한 학생은 어떤 학생이겠어요? 수능 성적 잘 나오는 학생도 똘똘한 학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능 성적 잘 나오는 학생을 뽑는 전형이 주로 정시에 있지만 사실은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좋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대학별고사를 잘 치르는 학생도 똘똘한 학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특별하게 학생부 전형, 특기자 전형 또는 대학별고사 전형 이런 것들하고 별도의 입학사정관 전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입학사정관제 전형 또한 대학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는 전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대학마다 대학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요, 그 대학의 원하는 인재상이 적혀져 있습니다. 대학마다 인재상이라는 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대학의 인재상의 키워드를 이용해서 나라는 사람이 그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입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들 또는 내후년에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 내가 원서 쓸 대학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정도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의 원서를 작성하는 아이들의 제일 기본 원칙은 정말 내가 원서 쓴 대학에 가고 싶다라는 열의, 즉 성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누가 얼마나 잘 표현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사실은 요 옆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있죠? 이 성균관대학교에서 6년 동안 입시 전문위원을 했어요. 지금의 입학사정관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평가서라는 걸 내서 지금의 입학사정관제처럼 서류심사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냐면 원서를 여러 군데 쓰잖아요.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원서 쓰는 아이들 정도면 연대도 쓰고 고대도 쓰고 성대도 쓰고 서강대도 쓰고 한양대도 쓰고 그래요. 그런데 평가 문항이 거의 비슷해요. 대학마다 요구하는 그 문항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학의 내용을 작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어때요? 나머지 대학과는 복사해서 이제 갖다 붙이죠. 네, 갖다 붙이는데 이게 중간에 글을 읽다 보면요, 이제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이 저는 연세대 무슨 과에 가서 뭐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썼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서류심사를 하잖아요.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의 문항 속에도 저는 연세대학교에 무슨 과를 가면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뽑겠어요? 안 뽑죠? 성대 입장에서는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일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소한 실수인 것 같지만 그만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고, 내가 적어도 원서를 쓰고자 하는 대학,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성의를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배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그 학생의 자세에 있어서는 좀 불성실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이런 전형에서는 뽑아놓고 도망갈 학생을 뽑고 싶진 않죠. 대학에서. 그렇잖아요. 그냥 논술 보거나 아니면 원서만 써서 뽑아주는 전형 같은 경우는 대학이 큰 공을 들이지 않아도 성적, 숫자에 의해서 그냥 선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 전형은 그 모든 학생의 서류를 입학사정관이 일일이 다 검토해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화질 작업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공을 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떤 학생을 뽑고 싶겠어요? 뽑았을 때 남은 학생을 뽑고 싶은 거죠. 등록금 낼 학생을 뽑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그만큼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가 바로 자기소개서라는 거. 그래서 자기소개서 준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금 이제 5년차가 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은 임원수가 4만 명 이상 뽑는 숫자가 늘어났어요. 4만 명 정도면 벌써 2개 대학, 4년제 대학 정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학생의 수를 지금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용어를 좀 보시면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를 요즘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자기주도 학습, 뭐 캠프, 뭐 설명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 요즘 특목고라든가 자율고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선발 방식에 사용되는 용어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유사한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은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들어갈 때 사용하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학생을 뽑고자 하느냐. 아까 대학마다 인재상이 있다고 그랬죠. 즉 인재상이라고 하는 그 인재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똘똘한 학생을 뽑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입학사정관제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입학사정관제의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여기 왜 왔니? 이거예요. 면접을 볼 때 너 우리 대학 이 학과에 왜 왔어? 너 여기 왜 원서 썼어?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왜 왔니? 이 학과를 왜 선택했니? 라는 부분이에요. 즉 그 부분이 뭐냐면 전공 적합성. 학생과 학과 간에 얼마나 적합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공 적합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적에 의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학생의 꿈, 진로, 희망,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의 직업, 이런 것들하고 얼마나 일맥상통하느냐 이 부분을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통 이제 특히 고3이 되면 이제 원서 써야 되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야, 네 꿈이 뭐야? 너 진짜 뭐가 하고 싶어? 거기에 맞춰서 학과 선택해서 대학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등학교 학생 중에 80%는 아니에요. 못 가요. 본인이 하고 싶은 학과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적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가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건 경영학과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그런데 내 성적은 경영학과를 갈 수준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니는 꿈이 그쪽이니까 그럼 경영학과 써라. 이렇게 원서 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 고3 같은 경우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은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죠.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해나가면 되지만 사실 현재 시점에 있는 고3들은 그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그래도 검토하자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자. 자,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편입이라는 거 아시죠? 대학교 2학년 마치고 나면 대학 또는 전공을 바꿔서 과를 3학년으로 진입하는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제 편입도 보고 면접도 봐요. 근데 아동학과 면접장입니다. 아동학과 면접장에 갔는데 왜 건장한 남학생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과거 프로필을 쭉 살펴봤더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의 의대생이었어요. 의대생. 자, 우리 보통 서울 안에 있는 의대를 가려면 전국에서 1500등 안에는 들어야 의대를 갑니다. 서울대 의대 가려면 전국에서 80등 안에는 들어야 갑니다. 그만큼 그 친구는 자연계에서 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대를 갔어.
누가 봐도 어렵게 어쨌든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의대를 자퇴하고 아동학과, 그것도 인문계, 문과에 있는 아동학과